한국 근대사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사실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한국사는 크게 시대를 한국 고대사, 고려시대사, 조선시대사, 한국 근대사,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 현대사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해봅니다. 이거는 현행 대한민국의 교과서들에서 나누고 있는 시대 구분 방법이고 대부분 대학의 교과명으로 존재합니다. 이 중에 한국 근대사와 일제강점기를 묶어서 수업하는 경우가 있거나 혹은 일제강점기와 한국 현대사를 묶어서 수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한국 고대사는 구석기 시대부터 후삼국 시대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주로 한국 고대사라는 과목에서 다루는 시대는 삼국 시대부터 남북국 시대까지의 약 1000년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고려시대는 바로 이 한국 고대사의 후반부인 후삼국 시대부터를 이야기하는데 태조가 후삼국을 통일하고 멸망하기까지 약 475년의 시기 동안을 고려시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고려가 멸망하기 전인 1388년 위화도 회군부터 이후 4년까지는 조선시대사로 주로 해석을 하고 이 시대에 관련된 사료도 고려사나 고려사 조료보다는 조선왕조실록의 태조실록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는 건국하고 나서부터 세도정치 시기까지 즉 1392년 7월부터 1863년 12월까지의 시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그 뒤에 한국 근대사라는 이 파트와 약간 충돌을 빚습니다. 한국 근대사는 바로 고종이 즉위한 1863년 12월부터 대한제국이 무너지는 1910년 8월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는 사실 조선시대 역사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사를 한국 근대사까지 같이 엮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한국 근대사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외국에 문을 열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점점 개항을 해 나아가고 발전을 시켜 나아가려고 했다라는 측면에서 이전 시대와 좀 구분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제강점기는 한일 강제병합이 일어난 1910년 8월부터 해방이 된 1945년 8월까지의 35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현대사는 해방 직후부터 현재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국 근대사는 바로 이 세실로즈라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이 제국주의 시대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세실로즈의 왼발이 바로 이집트를 밟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발은 어디를 밟고 있냐면은 오늘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밟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세실로즈라는 영국인으로 대표되는 이것은 바로 영국이 이집트에서 남아프리카까지 이 지역을 다 식민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아프리카를 묘사한 그림이지만 당시 아시아를 보면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이 지역들 영국의 식민지입니다.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영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 있고요. 이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색깔을 좀 바꿔보면은요. 여기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네, 여기는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자, 다른 색깔로 한번 또 표시를 해보면은 이 필리핀 이 지역은 원래 에스파냐, 스페인의 식민지였다가 미국의 식민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여기 인도네시아 이 지역이 있죠.
네, 여기는 어디 식민지냐면은 네덜란드 식민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중에는 이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끌려간 일본군 위안부에는 바로 네덜란드인 계통의 백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동아시아 지역에 보면은 여기에 홍콩이라는 지역이 있죠. 여기 마찬가지 영국 식민지고요. 그 옆에 마카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배 타고 40분이면 도착합니다. 여기 포르투갈 식민지예요. 그리고 이 중국 대륙은요, 땅이 굉장히 넓어서 그렇지 사실상 영국의 반식민지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영향력 아래 성장한 엄청 큰 도시가 바로 이 지역에 있는 상하이입니다. 상하이는 영국이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성장했던 대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양쯔강 하류의 어촌마을에 불과했던 곳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거, 이 동아시아 지역에는 바로 이 타이완, 여기는 일본 식민지가 되고요.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별 하나 더 합니다. 그건 우리가 바로 결과를 알고 있지만 바로 조선, 여기도 식민지로 삼게 되죠. 그 외에도 이 동아시아 지역에는요, 독일도 진출했고요. 이 산둥반도에는 독일도 진출했었고, 요 지역이, 이 북부 지역은 러시아도 진출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 지역은 다 강대국들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리고 이 지도에서 더 표시를 해보자면, 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이 지역도 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요, 이 다양한 외부 세력들의 침입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던 겁니다. 마치 이제 우리는 이 한국 근대사를 학습하면서 이 중요한 도시들 몇 가지를 좀 알아두고 가야 합니다. 한국 근대사를 학습할 때 가장 먼저 알아둬야 할 도시는 바로 강화도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강화도는 서울로 들어오는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프랑스, 미국과 같은 외부 세력의 침입에 있어서 늘 그 침입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고려시대에는 몽골의 침입에 맞서 40년 동안 전시 수도의 역할을 했던 곳이지만 이 한국 근대사에 넘어오게 되면은 이곳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수도 한성을 방어하는 가장 최전선에 서 있어야 되는 도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강화에는 지금도 여러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 장각이 있던 이 고려궁지 안에 이 외교 장각도 있고요. 그리고 철종이 나고 자랐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강화로 넘어와서 자랐던 이 용훈궁도 있고, 그리고 영국에서 들어왔던 이 영국의 국교회 성공회가 강화에 들어와서 만들었던 성공회 강화성당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 남부에 가면은 미국과 프랑스의 침입을 이겨내었던 초지진, 광성보, 이 삼랑성, 이거를 다른 말로 정족산성이라도 부르는데 이 지역까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도시들이 어디냐면은 이제 이 우리가 최초로 일본과 조약을 맺으면서 개항했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수도 한양 근처에 있는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어디냐면 바로 인천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그 인천이 맞습니다. 이 인천을 통해서 한양으로 어떻게든 들어올려가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고요. 이 최초로 항구를 열면서 열어줬던 도시들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경상도 남부 지역에 있는 부산, 그리고 강원도 북부 지역에 있는 원산. 정확하게는 이 강원도라기보다는 조금 더 위쪽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세 지역들을 문을 열어줍니다. 근데 이제 이 일본한테 문을 열어주기 전에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거는 바로 이 지역의 평양이라는 도시도 역사 속에서 등장한다라는 것을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대사 아파트에서 또 등장하는 것은 바로 철도인데요. 철도에서 이제 한양과 인천을 잇는 경인선도 등장하지만 이 한성에서 부산까지 이어가는 경부선, 그 다음에 북쪽 끝에 바로 요 지역 신의주까지 있는 경의선도 등장합니다. 이렇게 철도가 어디에 어떻게 깔리고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라도 지역은 평야 지역으로서 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가 일본이 우리한테서 쌀을 수탈해 나아갈 때 열심히 빼갔던 곳이 바로 이 지역에 있는 전라도 목포, 그리고 그 위쪽에 군산, 이 지역들도 한번 알아둘 필요는 있고요. 이 군산 바로 옆에는 바로 동학농민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인 대략 한 이 지역에는 전주가 있습니다. 과거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동학농민군이 쭉 들어왔던 곳이 바로 이 전주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들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이 근대사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엔 우리 서울에 있는 궁궐의 위치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봐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과거 한양도성 안에 있는 이 지도를 본 건데요. 조선시대의 궁궐은 크게 두 군데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경복궁과 그 다음에 이 북쪽에, 아니, 동쪽에, 경복궁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창덕궁입니다. 사실 그 옆에 보면은 이 창덕궁 옆에 창경궁이 붙어 있는데, 사실 이 창경궁은 이 창덕궁의 부속 궁궐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이 창경궁이 처음에 만들어진 이유 중 하나는 왕실의 여성들이 살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바로 창덕궁 옆에다가 지었던 궁궐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조선시대 원래 메인 되는 궁궐은 바로 여기 있는 이 경복궁이지만, 이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불탄 이후로 복원은 1860년대 와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 왕이 더 많이 살았던 곳은 바로 저 창덕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궁궐, 창덕궁과 경복궁이 어디 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근대사를 하다 보면은 경운궁이라는 궁궐이 등장하는데요. 경운궁은 바로 오늘날 덕수궁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서울시청 앞에 있는 이 덕수궁. 원래 과거 영역은 더 넓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과거 영역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공부하다 보면은 러시아 공사관이 나오는데요. 이 러시아 공사관의 위치가 대략 한 요 정도 됩니다. 현재는 러시아 대사관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경희궁이 이렇게 경희궁 공원으로 남아있는데 대략 요 지역에 경희궁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정각 몇 개를 빼고는 다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경희궁까지도 한번 잘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궁궐이 어디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궁궐의 위치들을 봐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근대사의 역사의 부대는 바로 이 경복궁과 창덕궁에서 이루어지다가 이제 아관파천이라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부터는 덕수궁으로 무대를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웨스틴 조선호텔 옆에는 과거 조선호텔 부지기도 하고요. 조선호텔 부지를 포함하는 건데 바로 여기에는 환구단이라고 하는 대한제국이 하늘에 제사 지내는 공간도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서울의 구조들까지도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봐두고 이제 근대사를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